9. 민중의 승리. 2대 국회의원 선거. 남로당의 최고급 간부 김상룡과 이주아가 검거되었다. 3월 27일이었다. 그 사실은 신문들을 요란하게 장식하는 사건이었고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우익은 우익대로 충격을 받았고 좌익은 좌익대로 충격을 받았다. 다만 그 충격의 색깔이 다를 뿐이었다. 우익이나 그 동조자들 입장에서는 마침내 남로당이 괴멸되었다 하는 환희적 충격이었고 좌익이나 그 동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절망적 충격이었다. 다만 두 쪽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잡혔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물론 그 의문도 좌우익의 입장에 따라 감정의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것은 분명했다. 우익의 입장에서는 호기심이나 흥미가 유발한 의문이었고 좌익의 입장에서는 낭망이나 안타까움이 유발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점은 있었다. 그 의문의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그들 두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히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신비로운 소문들을 별다른 의문 없이 믿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축지법을 써서 동대문에 나타났다가 5분 뒤면 서대문에 나타난다. 무술이 능해 기합도 넣지 않고 기와집을 뛰어넘는다. 기운이 임꺽정만 해서 장정열이 당하지 못한다. 신통술이 기막혀 자기 모습을 마음대로 지웠다가 나타냈다가 한다. 이런 소문들이 오래전부터 한간에 떠돌았던 것이고 경찰들마저 그런 소문들을 완강히 부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신빙성은 더 커져갔다. 그들이 그러한 신화적 인물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치하에서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해오면서 그 지독한 일본 경찰에게 잡힌 적이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일부러 사진을 찍지 않아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점조직과 감형 사용으로 자체 당원들도 바로 옆에 앉았더라도 알아볼 도리가 없었고 조직화된 지하 활동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숱하게 기만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김상룡과 이주아가 잡혔다고 하여 그들의 신화가 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하나인 이현상이 지리산에 엄연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계곡과 계곡을 날아다니고 날아오른 총알을 떨어뜨린다는 소문과 함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문은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는 점이었다. 그건 얼핏 생각하면 퍽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들의 완벽성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그들의 완벽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누구, 결국 조직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그들은 체포된 것이었다. 이학송이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31일이었다. 김범무와는 업무 관계로도 매일 한 차례씩은 전화를 주고받는 까닭에 그의 체포는 당일로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김영도 거의 아시죠? 김, 이 두 사람을 검거하고 나서 경찰들이 기고만장해서 기세 올리고 있는 건 말이오. 점수 따기에다 판쓰리가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에 이 형도 휩쓸려 들어간 거죠.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 눈으로 보자면 근거야 충분하겠죠. 내가 알기로 이 형은 한때 문학가 동맹에도 가입했고 그간 그가 쓴 기사들이 여러 차례 경찰의 비위를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시경이요. 김범무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문학가 동맹이란 엉뚱한 말에 놀란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건 엉뚱한 말이 아니었고 이학송이 시를 썼다고 한 사실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문학가 동맹에 가입할 정도로 사회주의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김범무는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이학송을 되짚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향을 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것일까? 그동안의 언행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그를 가리켜 민족적 사회주의자라고 한 법일 스님의 말이 무슨 응답처럼 떠올랐다. 바로 시경으로 갔다. 그러나 면회가 되지 않았다. 당신 그자하고 어떤 사이야? 선배요. 선배? 당신 신분증 내놔. 김범무는 어이가 없어 지갑을 꺼내 그대로 내밀었다. 형사는 지갑을 받아들며 고약한 눈초리로 김범무의 위아래를 훑었다. 기자? 이것들 시건방지고 재수없는 종자들이야. 수사 중이니까 면회는 안 돼. 형사는 지갑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쏘아댔다.
김범은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다. 혁대를 압수당한 이학송은 취조실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점잖게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저 소리 들리지? 진작 저 꼴 만들었을 텐데 그래도 기자라고 봐주고 있는 거야. 다시 묻겠다. 남로당의 직책을 대. 이학송은 숨을 들이켜며 눈을 감았다.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핏빛으로 의식을 덮어왔다. 벌써 네 번째의 같은 추궁이었고 네 번째로 같은 대답을 할 차례였다. 더 할 말 없소. 이학송은 눈을 뜨며 말했다. 이 새끼 너 정말 까불 거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형사는 눈을 부라리며 경찰봉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가 있으면 대시오. 하, 새끼 이거 허여멀쑥하게 생겨가지고 순악질이네. 이 새끼야, 문학과 동맹에는 왜 가입했어? 그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 개소리 칠 거야? 형사는 기운이라도 돋우듯 끝말을 소리쳐하며 책상 밑으로 이학송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찼다. 이학송의 입에서는 비명이 울컥 터지며 고개가 휘청 굽어졌다. 그는 숨이 멎는 통증 속에서 문학과 동맹에 가입했던 시기를 생각했다. 아, 그때 해방의 감격과 흥분 속에서 시까지 긁적거렸던 열정은 10번이라도 가입서를 쓸 수 있었다. 모든 반민족적인 요소를 제거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그것만이 민족이 살 길이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었다. 그건 이미 옛날 일이오. 시쓰기를 포기하면서 거기서도 발을 끊었어. 그렇게 씨부릴 줄 알았어. 그럼 왜 전향문을 신문에 안 냈나? 유진오고 김팔봉이고 내는 걸 못 봐서? 기자님이시니까 못 봤다고는 못하겠지. 형사는 포에게 만족감을 드러내며 입가에 비웃음을 물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도 좋소만 그런 거물들에 비해 난 피람이었소. 사회적으로 그런 거물 문사들의 전향문을 필요로 했지. 나 같은 것이 신문에 그런 것을 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일이었소. 이 새끼 이거 주둥아리 한번 그럴싸하게 놀려대네. 너 정말 뼈 따고 금 가고 싶어? 형사는 또 책상을 내리쳤다. 그럼 왜 경찰에선 그때 당장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요? 이 새끼 말이 많아. 형사의 외침과 함께 경찰봉이 이학송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학송의 몸이 불끈 솟기듯 하다가 왼쪽으로 푹 기울어졌다. 이학송은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걸 느끼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아, 그때 미군정이 인공을 부인하며 식민지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 단계로 좌익 세력 제거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감지한 어둠. 민족은 두 강대국 이데올로기 앞에 분열을 면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민족이 살아날 길은 남북이 공동으로 두 외세에 대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단기적인 싸움일 수 없었고 폭력에 의한 정면 대결로 될 일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민족의식 고취와 외세 축출 의식을 심어 민족적인 대항을 전개해야 된다고 믿었다. 좌익의 정면 대결은 아까운 인명 손실과 함께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이 새끼 발딱 일어나. 너 같은 악질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따라와. 형사는 이학송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우악스럽게 끌어당겼다. 이학송은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고 뒤뚱거리며 이런 미친 새끼들아. 니놈들 같은 민족 반역자들을 다 쳐 없애고 순수한 민족만이 모인 민족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 생각에 변함이 없어. 어딘 니놈 맘대로 해봐. 이렇게 소리 없이 외치며 비명소리 낭자하게 퍼지는 복도를 끌려가고 있었다. 아이고 원통하고 철통해라. 우리 서방 불쌍해서 어쩔구나. 소작질에 골 빠지고 배고라서 골 빠지고 묵을 건 못 묵으면서 허천나게 산 것만도 서럽고 원통한데 이것이 무엇이다냐. 생목심 졸라 쥐게 된 이것이 무엇이다냐. 아이고 왜 불쌍한가. 우리 서방 불쌍한가. 29, 10% 나이에 이것이 웬일이여. 이놈들아 우리 서방 살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대던 예당댁은 재물에 겨워 눈을 뒤집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싸게 참을 미리소. 토방 아래 둘러섰던 10대 명의 여자들 중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일렀다. 젊은 두 여자가 재빠르게 움직여 하나는 예당띠를 뒤에서 떠받쳤고 다른 여자는 마루 끝에 놓아둔 물사발을 들어다가 손끝으로 물을 찍어 예당댁의 얼굴에 서너 차례 뿌리고는 사발을 입에다 갖다 댔다. 물이 입으로 흘러들어가고 잠시 뒤에 예당댁은 긴 숨을 토해내며 잠에서 깨어나듯 부시시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왜 서럽고도 원통하다. 기맥히고 절통하다. 아이고 어쩔구나 이내 신세 어쩔구나. 서방 있어도 힘든 시상을 서방 없이 어쩔구나. 빙아리 같은 새끼들 셋을 나 혼자서 어쩔구나. 얘 말이요, 눈뜨시오. 새끼들 보고 눈뜨시오. 이 새끼들 불쌍치도 아니오. 혼자서 떠나시오. 아이고 가지 마시오. 이년 혼자 못 사니께 혼자서는 가지 마시오. 가려면 나도 될 거 가지시오. 예당댁은 다시 거품을 물었다. 되었네. 인자 말기소. 아까 여자가 말했다. 두 여자가 다시 다급하게 마루로 올라갔다. 둘러섰던 여자들은 그때서야 쯧쯧 혀를 차고 눈물을 찍어내고 하며 지금까지의 숙연한 긴장에서 풀려났다. 그건 남편의 죽음을 당한 아내가 치르게 마련인 1차적 예식이었다. 죽음치고 허망한 죽음 아닌 것이 없고 남편을 앞세운 아내에게 그건 충격이고 서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날 살비비고 살며 겪고 넘겼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쓰러웠던 삶의 여러 기억들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으로 뭉쳐지며 커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홀로 남겨진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적감 같은 것도 올올이 사무쳐와 자기 서름까지 키우게 마련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매듭매듭을 마음껏 풀어놓은 통곡에 실어 굽이굽이 엮어내리게 해 가슴에 맺힌 것 없이 풀게 하는 것이었고 이웃들은 옆에서 지켜보아 줌으로써 미망인의 슬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위로하는 정표로 삼았다. 그래서 미망인의 통곡이나 사연은 평소부터 몸에 밴 판소리 가락이나 사설을 예외 없이 닮아 있었고 기운이 좋거나 말력금이 좋은 여인의 경우에는 그 통곡의 길기가 반나절을 좋게 가는 전라도 특유의 서러움과 가슴풀이었다. 예당댁의 남편은 정현동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함으로써 예당댁의 한스러움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가슴 아픔도 그만큼 컸다. 예당댁의 남편 초상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소작인들의 집에는 읍장 명의로 된 분배 예정지 통지서가 발급되고 있었다. 진달래꽃은 이미 졌고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현기증 나도록 아롱거리고 있는 4월 중순이었다. 그 통지서가 발급되면서 동네마다 뒤집히기 시작했다. 소작인들의 불만이 터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분배 농지가 형편없이 적었던 것이고 둘째는 분배된 농지가 자기네가 소작을 붙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주들이 이미 매각을 했거나 명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등을 해서 분배 대상 농지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균등 분배를 하다 보니 분배량이 적은 데다 위치 변동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소작인들은 제각기 분배 예정지 통지서를 들고 읍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러다 보니 소작인들은 읍사무소 앞에 때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이 때를 이룰수록 군경은 읍사무소를 단단하게 에워쌌다. 총 앞에서 그들의 항의는 무참하게 묵살당했다. 성질급하게 안으로 뛰어들던 사람들은 개머리판에 맞아 이마가 깨지고 볼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져 나갔다. 일단 빠짐없이 농지를 분배한 이상 개인적인 사소한 불만은 관이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관은 공명정대하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각 동네마다 있는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게 되면 일도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국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공행위가 뭐 딴 것인 줄 압니까?
정부의 혜택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용공행위입니다. 읍장의 연설이었다. 소작인들은 사지가 풀리고 말았다. 농지위원회라는 것도 자기네들 편이 못 되었고 더구나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 어느 장사가 이기랴 싶었던 것이다. 농지위원회는 대개 17명으로 짜여졌는데 이장을 선두로 지주가 한둘, 자장농이 둘 정도, 그리고 똑똑하다는 소작인이 한둘이었다. 그러나 소작인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선 수적으로 부족해서 자긴들의 권익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소작인들은 그저 구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소작인들 뒤에서 소작인들보다 몇 갑절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머슴들이었다. 그들은 소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처자식이 딸려 있었고 농지 소유에 대한 열망은 소작인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주인의 배려로 농지를 얻게 된 것은 김버문의 머슴 천서방 정도였다. 요런 더러운 놈의 희생을 어찌했을까? 모심소리 오는 것도 원통한디 사람 대접하려 못 받으면서 요대로 참고만 있어야 쓰겄어? 그리는 안 되지. 무신 사단을 내도 내야 할 일이시. 우리도 사람이란 걸 배야 한단 말이시. 근데 그 방도가 무엇이지? 말은 여기서 끊기게 마련이었다.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였고 수많은 소작인들이 뭉쳤다가 군경에게 무참히 당하는 꼴을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다. 우리 무시하는 나라라는 것도 개녀러 것이지만 우리 주인이라는 것들도 사람 새끼들이 아니여. 그리 쎄 빠지게 부려먹었으면 요런 때 응당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런데 입 싹 씻어보는 그 심보가 나라보단 더 나쁘단 말이지. 그려. 나라야 그리 세세한 것 그정 모를 수도 있는 일이지. 근데 주인들이야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더라고. 그게 말이지.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여. 왔구마. 그 왼수 같으면 우치게 웃고. 죽한 듣겠네. 머슴들의 헛바람 새는 분노였다. 농지를 분배받은 소작인들은 농지값으로 평년작 생산량의 한 배 반을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정부는 지주들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지가증권을 교부해 주기로 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은 대다수 소작인들의 불만과 실망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막을 내려가고 있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의 학년도 시작이 4월로 바뀌었다. 양효석의 뒤를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 현호봉은 부자연스럽기 그지없는 생활 한 달째를 맡고 있었다. 말이 서울이지 보이는 것이라고는 넓지도 않은 논밭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산줄기뿐이었다. 신입생이라서 외출도 허용되지 않은 채 새로운 규율을 익히느라고 매일같이 시달리며 보낸 한 달이었다. 현호봉은 조그만 상자 속에 틀어박힌 것 같은 답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자기 몸이 규율이라는 틀에 맞춰져 내 목골이 드는 듯한 착각이 생기기도 했다. 규율의 기본은 직선과 직각이었다. 서는 것도 직립자세라 했고 걷는 것도 직각보행이라 했다. 밥 먹을 때 앉는 것도 직립자세요. 숟가락질도 직각이어야 했다. 갑자기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강압적 규율들이 고향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야 오봉아, 뭐라고 있냐?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현호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효석이상 현호봉이 어색스럽게 웃어 보였다. 아, 니 또 집 생각하고 있었냐? 양효석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육사를 잘못 온 것 같은데 안 그러려고 해도 꼭 미친 것 맹키로 집 생각이 나서 못 살겠다니까. 현호봉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니만 그런 것이 아니여. 서울 아들만 빼고는 1학년이면 다 똑같아. 나도 작년에 미치는 줄 알았다. 그것이 다 촌놈병이라는 것이다. 어? 그 고비만 넘기면 지절로 나는 병이다. 아니요, 나는 달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하는 것이 나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야 될란가 보네. 임마, 니 정신 차려! 양효석이 느닷없이 소리치며 현호봉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니 육사에 뭘라고 왔냐? 구경 왔냐? 원조 왔냐? 원수 갚으려고 오지 않았냐 말이야, 원수! 빨갱이들 손에 억울하고 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들 원수 갚으려고 말이야. 니 그 결심 개줬냐? 돼지렸냐? 니 그런 꼬라지 저승에서 너그 아버지가 내려다보시고 무엇이라고 하거냐? 그래도 니는 나보다 훨씬 나으신 거요. 나라도 옆에 있지 않느냐 말이야. 작년에 나는 혼자서 집 생각이 날 때마다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참아냈다. 다 니 알아서요.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열을 내서 말하고 있었다. 현호봉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께 부끄러웠고 양효석에게 창피스러웠다. 혼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려 했던 때와 남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과는 그 차이가 상상 밖으로 컸다. 나아가 다시 그런 못난 생각을 하면 개자석이다. 현호봉은 주먹을 말아주었다. 성말이 맞구만. 나야 성이 옆에 있으니까 훨씬 낫지. 현호봉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려 나 말 야속하니 생각하지 말고 맘 단단히 먹어라. 니는 몸집도 크고 기운도 씬게 맘만 단단히 먹으면 군인으로 아주 적격 아니냐. 아버지 원수도 갚고 군인으로도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장군으로 말이야, 장군. 양효석이 현호봉의 어깨를 툭툭 쳤다. 현호봉이 멋쩍게 웃으며 양효석을 쳐다보았다. 나가 집 생각이 그리 나는 것은 꼭 마음이 덜 야무러 그런 것만이 아니시. 한 가지 근심이 있어서 그러네. 왜? 애인이라도 띄놓고 하냐? 양효석의 밝아진 음성이었다. 글면 좋긴 하게. 요번 농지개혁을 엄니 혼자 어찌 넘겼는지 손해는 안 봤는지 걱정이 태산이시. 아니, 너희 집 눈이 그리 많이 띄야? 아버지가 장사와 돈만을 최고로 알았던 탓에 논밭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양효석으로서는 관심조차 쓰지 않은 문제였다. 많은 지주들에 비하면 하품이 나는 것이지만 300석은 했으니까 농지개혁이야 당하고도 남을 농사제. 전답을 그냥 뺏기는 거야 아니라 나라에서 무슨 증권인지 뭔지를 준담시로. 양효석은 귀동냥한 말을 했다. 그거 받으면 뭐효. 폴기 싫은 놈 강제로 폰 것인께 뺏긴 것이나 한 가지제. 에이, 나라도 헌심하고 답답하다. 원체로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빨갱이들 법 아니거냐. 근데 어때 빨갱이물이든 자기 놈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냐 그것이오. 금깨로 말이오. 어쨌거나 끝난 일인 게 잊어버려라. 그러고 너그 집은 농사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여관으로 돈 버는 것 아니냐? 큰 돈이야. 그렇지. 그러면 되었다. 여관이 외상 있냐 애누리가 있냐. 문만 열어놓고 앉았으면 지그들 발로 찾아들어 돈 떨고 가는 그런 편한 장소도 이 시장에 없다. 다 잊어버려. 군인은 앞으로 전진만 한다. 결국은 그래야겠지. 근데 어디 나가려는 참인가? 현호봉은 정장 차림의 양효석을 부러운 듯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네 땀새 그 좋은 이야기 늦어져 부르다. 성일이 누님 송경이 약속을 기어코 받아내 뿌렸다 그 말이다. 양효석이 좋아 죽겠다는 몸짓을 했다. 왔다 좋겠네. 소원성취 혔구만. 현호봉은 맥이 빠지는 걸 느꼈다. 서울대학으로 진학을 한 성일이의 주소를 알려줄 때만 해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보웃음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사흘거리로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히 양가가 송씨한테. 하고 비웃었다. 그건 보부상 내력의 양효석을 동급으로 취급해둘 수 없음이었고 같은 양반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존심이었다.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이었다. 그런데 성일이의 누님은 어찌된 일일까? 현호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기맥힌 5월 호시절 일요일에 절세 미인을 만나러 가는데 어째 기분이 안 좋겠냐. 근사한 음식점에서 고급 요리도 먹고 탁구실을 타고 늑섬으로 나가 보트도 탈 참이다. 춘풍살랑 기리는데 보트를 탐수로 사랑을 속삭인다. 그것이 얼마나 기막히겠냐. 급하기도 허시 처음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게. 암에 성일이 누님이 한 살이 더 많을 것인디. 2살이 더 많으면 무슨 걱정이냐. 그것이 우리 풍습으로야 지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인디. 현호봉은 기분이 불쾌해져서 더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안부 전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양효석은 송경이가 지정한 장소인 반도 호텔을 찾아갔다. 먼 발치로만 서너 번 바라본 반도 호텔 앞에 서자 어찌나 크고 높아 보이는지 그는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렸다. 까닭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었다. 건물의 크기도 크기였지만 들고 나는 사람들 중에 서양인들이 섞여 있는 것도 적잖이 신경 쓰였다. 비로모니 어째 해피로 요런 데서 만나자고 해갖고. 그는 입맛을 다셨다. 아니지. 나가 얼른 찾기 좋으라고 그랬을 것이만. 그는 생각을 고쳤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직립자세로 척척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완전히 기가 죽고 말았다. 구두발로 밟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를 푹신푹신한 양탄자.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실내.
실내를 떠도는 향기로운 것도 느끼한 것도 아닌 냄새. 그 별천지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어리뜩하고 쭈뼛거리며 어찌어찌 커피숍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구석자리를 찾아 앉고 나서야 그는 가슴팍에서 땀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 땀은 손바닥에도 끈적하게 배어 있었다. 송경이는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25분이 다 되어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양효석은 벌떡 일어서며 거수 경례를 올려붙였다. 어머머,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빨랑 앉아요, 빨랑. 송경이는 얼굴이 싹 굳어지며 차갑게 내쏘았다. 양효석은 얼른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서 송경이가 무지무지하게 예뻐졌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실내에서도 모자를 안 벗는 건가요? 송경이가 다시 내쏘았다. 아니구만요. 벗어야잖아. 양효석은 황급히 손을 모자로 올렸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뭘 드시겠습니까? 남자가 와서 허리를 굽혔다. 커피, 블랙. 송경이가 말했다. 나도요. 양효석이 잇따라 말했다. 송경이의 입가에 경멸적인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물방울 무늬가 찍힌 하얀 원피스를 목이 다 드러나게 입었고 목에는 시로라기처럼 가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윤기 흐르는 머리칼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했다. 달걀형인 얼굴과 긴 편인 목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칼을 배경 삼고 하얀 원피스와 가는 금목걸이에 받쳐져 그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내며 그녀의 미모를 한결 돋아올리고 있었다. 사회생활 몇 년이죠? 예, 1년이구만요. 전라도 사람인 게 그리 자랑스러워요? 무슨 말씀이시다요? 징그럽게 쓰는군요, 그 사투리. 창피하지도 않아요? 양효석은 처음으로 창피함을 느꼈다. 같은 전라도 여자 앞에서. 커피를 가져왔다. 눈을 내리깐 송경이가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양효석도 따라서 했다. 한 모금을 입에 머금은 순간 그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를 뻔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도로 뱉어낼 수도 없었다. 그냥 꿀떡 넘기고 말았다. 커피가 흘러내리는 대로 목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얼얼했다. 쓰디쓴 맛은 그 다음에 느껴졌다. 묻겠어요. 송씨하고 양가하고 지체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송경이는 도끼 서린 매서운 눈초리로 양효석을 쏘아보며 물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요새 같은 신식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소양이 있어? 양효석은 당황한 속에서도 비위가 뒤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눈치바지와 그의 가슴 한편을 어둡게 적시고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지체가 낮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분명히 말하겠어요. 앞으론 절대 편지 보내지 마세요. 동생 보기에 창피하고 나도 기분 나빠요. 이 말하려고 여길 나온 거예요. 그만 가겠어요. 송경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꼿꼿하게 걸어나갔다. 양효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송경이가 문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양효석은 벌떡 일어났다. 허물어진 가슴에서 불기둥이 솟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양효석은 좌우를 살폈다. 송경이는 시청 쪽을 향하여 한창 유행하고 있는 폭넓은 플레어 원피스를 팔랑거리며 눈부시게 밝은 봄 햇살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요시, 어디 보자. 쌍놈 조지 양반년 보지를 뚫라 못 뚫라. 양효석은 침을 내뱉고는 이빨을 뿌드득 갈았다. 그 매운 삼동 잘 보내고 저 무신 좋아한지 모르겠네 왜. 무신 늦감기가 저리 찔기고 독헛까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한 움큼 뽑아내며 들몰댁은 궁시렁거리고 있었다.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작은 아들이 또 기침을 토하기 시작했다. 들몰댁은 소쿠리를 내던지듯 놓고 아랫목에 작은 아들에게로 돌아섰다. 아가. 숨 잦아지도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아들을 붙들고 들몰댁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등을 쓸어줄 수도 없었고 품에 안을 수도 없었고 터지기 시작한 기침을 멈추게 해줄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기침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사타구니 사이에 박힐 지경으로 심해서 작은 아들은 하얗게 죽어가고는 했다.
작은 몸뚱이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지켜보면서 들몰댁은 피가 마르고 있었다. 기침 감기에 효험이 좋은 갱년물을 2번이나 내서 먹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침은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려고 콩나물을 뽑고 있던 참이었다. 야야, 절로 비켜나거라. 간신히 기침을 잡은 작은 아들을 품은 들몰댁은 퍼질러 엎드려 무언가를 쓰고 있는 큰아들의 다리를 밀어붙였다. 큰아들이 공부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짜증이었다. 작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있는 들몰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흐려진 눈앞에 문득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아들 때문에 애가 타는 만큼 외로움이 깊어졌고 외로움이 깊은 만큼 생각나는 남편이었다. 어디로 쫓겨댕기는고. 들몰댁은 볼을 작은 아들의 볼에 갖다 댔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며칠 전에도 또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시달림을 당했다. 소아가 다시 돈을 쥐어줘서 보냈다. 이제 돈맛이 들려 언제 또 올지 모를 일이었다. 소아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는 일이었다. 작은 아들이 잠이 든 것을 보고 들몰댁은 소쿠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든 마루에 자리 잡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대가리를 따고 뿌리를 잘랐다. 몸체만이 남게 다듬어 그것들을 노쇠 주발에 놓고 그 위에 갱려 덩어리를 놓고 뚜껑을 닫아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4대 시간이 지나면 갱엿이 녹아내리며 콩나물에 담긴 수분을 다 빨아내 주발 아래는 맑은 갱년물이 고였다. 수분이 다 빠진 콩나물은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어져 있었다. 그 갱년물을 서너 시간 간격으로 먹여 하루가 지나면 어지간한 기침 감기는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또 연물을 만들라고요. 종남이가 지침 온 지 며칠 되었지라?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소아가 옆에 서 있었다. 근게 닷새 됐는가만요. 금세 닷새나. 그거 맹글지 말고 싸게 병원 데리고 가시시오. 들몰댁은 손을 멈추고 소아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미겨서 날병이 아니오. 아까 들어본 게 지침이 너무 심어요. 지침 갖고 병원에는 무신. 들몰댁은 돈 생각부터 하며 얼버무렸다. 얼른 업으시오. 아그들한테는 지침이 큰 병인 것인께라. 들몰댁은 결국 소아에게 떠밀려 집을 나섰다. 소아는 멀어지는 들몰댁의 뒷모습에서 진한 외로움을 보고 있었다. 언뜻 들몰댁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기도 했다. 지난번에 유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들몰댁의 아이 업은 그 외로운 모습은 전생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소아의 눈앞에는 정아섭의 모습이 어렵다. 갈수록 정이 깊어지면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사람. 한 달 동안의 치료를 받고 무사하게 떠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 긴장과 초조. 그러나 그분이 다시 떠나버린 지금은 그게 바로 행복이고 보람이었다. 상처가 아물고 예전의 준수한 얼굴을 되찾으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품게 되었을 때 어디론가 도망쳐가 살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욕심, 그게 안 되면 산으로 따라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몸에 수많은 손자국만 찍어놓고 떠나갔고 그 손자국이 지워지는 것이 아까워 목욕마저 하기가 싫었다. 그분은 산같이 무겁고 큰 남자였다. 전 원장의 입으로 아버지의 흉사를 알게 되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 한마디뿐이었다. 산처럼 보이는 그분과 살을 맞댄다는 것이 더욱 환감하게 느껴졌다. 소아, 난 소아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군. 소아의 고생이 너무 컸는데. 그분이 떠나기 전날 밤 한말이었다.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마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마 소리내 말하지 못하고 그분의 넓은 가슴 한 귀퉁이를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은 그리도 과분하게 말했지만 정작 고생을 한 사람은 전 원장이었다. 전 원장은 마치 산보를 하는 것 같은 차림을 하고 찾아오고는 했다. 그래도 눈이 무서워 매일 올 수 없는 그분은 간호원을 보내기도 했다. 작년에 그 고생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마다하지 않고 또 위험을 무릅쓰는 전 원장과 간호원을 대하며 사람 사는 뜻의 소중함을 새롭게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날마다 망을 보느라고 들몰댁도 고생 꽤나 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고 언제 오겠다는 말 없이 그분은 어둠이 되어 어둠 속으로 떠나갔다. 소아는 보무신을 신었다.
하면 할수록 빨려드는 그분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라미하고 이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 약간 우울한 듯 하면서도 가끔 엉뚱한 것을 묻기도 하는 길라미는 만만찮은 이야기 상대였다. 길라마, 뭐하냐? 기척이 없었다.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길라미는 손가락에 연필을 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자신을 그윽하게 쳐다보고는 하는 평소의 눈처럼 잠든 얼굴도 착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으려다가 수아는 멈칫했다. 눈자위가 이상해 보였던 것이다. 고개를 디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운 흔적이 분명했다. 수아는 머리맡에 펼쳐진 공책에 이끌리듯 방으로 들어섰다. 살금살금 걸어 공책 옆에 쪼그려 앉았다. 글짓기 우리 아버지 4학년 1반 19번 하길남.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똑똑하게 생각나다가도 어떤 때는 영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동생 종남이는 더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왜 떨어져 사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동생 종남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니한테 그런 말을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가 엄니가 운 일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한테 반죽게 맞은 다음부터 그런 말은 죽어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썰매를 탄다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다고 동생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동생도 더 나이 먹으면 나처럼 겨울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더 보고 싶고 더 걱정됩니다. 엄니도 한숨을 더 자주 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순사입니다. 제일 미운 것도 순사입니다. 이 대목은 두 줄을 그어 지워놓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라는 글짓기가 싫습니다. 쓸 것은 많아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엄니가 불쌍하고 동생이 불쌍하고 나도 불쌍. 글짓기는 여기서 중단되었고 공책에는 눈물방울 떨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곧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수아는 입술을 안으로 끌어당겨 위아랫니로 꼭 물며 손등으로 눈을 차례로 눌렀다. 길라미의 우울한 기색이 아버지 탓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속에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감추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수아는 눈물 젖은 눈으로 잠든 길라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만히 끌어안았다. 하대치는 진광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개산 줄기를 뒤로 등지고 외서면이 내려다 보이는 비트에서 안창민과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성책 오판돌과 보성책 이혜룡을 만나 보급 사업을 일으키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무슨 소리 들리잖아. 하대치가 오른쪽 귀에다가 손바닥을 오그려 붙이며 주의를 밖으로 모았다. 안창민도 안경을 밀어 올리며 눈에 힘이 모아졌다. 비행기 소리가 쏘. 안창민이 먼저 말했다. 그런 마요. 너 빠진 자석들이 이셔 뿔만한 게 또 삐라 뿌리러 오는구만이라. 그럴 거요.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니 자꾸 뿌려대야겠지요. 빌어먹을 놈들. 삐라 보고 산 내려갈 사람 어디 있다고 돈지랄 애진가냐고 자빠졌네. 하대치가 쓴 얼굴로 등을 기댔다. 비행기 소리는 한결 뚜렷하게 들렸다. 저게 꼭 귀순시키기 위해서만 뿌려지는 게 아닐 거요. 허먼 무슨 딴 뜻이 또 있어. 저자들은 우리가 대체 산속에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거요. 우리가 직접 대응을 피한 뒤로 우리의 남은 수가 얼마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거든요. 타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자니 불안하고 얼마가 살아있는지 모르니 답답하고 그런 거죠. 하대치는 길지도 못한 고개를 빼듯해서 끄덕거렸다. 그는 다시 안창민의 말을 새겨듣고 있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안창민의 생각 깊은 말을 소홀하게 들어넘기지 않았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듣고 되짚어 따져보고는 했다. 자신도 안창민처럼 남보다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남다르게 어떤 일에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고 그래서 세상 전부가 돌아가는 판세를 상하 좌우로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었다.
비행기는 바로 머리 위를 날고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요란했다. 안창민은 일어나 비틀에 위장한 갈대 사이를 약간 헤쳤다. 비행기는 어느 쪽을 날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약간 더 시야를 넓혔다. 왼쪽 산줄기를 따라 날고 있는 비행기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행기의 몸통 뒷부분에 찍힌 눈에 익은 표지도 보였다. 미국 비행기라는 표시였다. 저것들이 왜 우리 하늘을 제멋대로 날아다니는가? 비행기만 보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안창민은 또 했다. 제주도의 하늘을, 여수, 순천의 하늘을 저런 식으로 멋대로 날아다니며 저것들은 무차별로 폭탄을 투하했다. 자주적 생존을 찾으려는 인민들을 학살하고 저희들의 썩은 자본주의를 세우기 위해 안창민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비행기에 증오에 찬 눈길을 받고 있었다. 비행기는 산줄기를 따라 낮게 날며 일정한 간격으로 수많은 종이 쪽을 토해내고 있었다. 높낮이가 제각각 다른 종이 쪽들이 석양빛을 받아 햇빛거리며 봄 기운 무르익은 산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한 비행기는 언제나 지리산 쪽에서 넘어와 지리산 쪽으로 넘어갔다. 삐라이는 전향하면 일체의 덩과를 못지 않고 용서할 것이니 어서 산을 내려와 자유 대안의 품에 안겨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빨치산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암행 중에 죽게 되는 삐라로 담배를 말아 피우거나 뒷닦개 종이로 유용하게 쓸 뿐이었다. 비행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야 안창민은 자리에 앉았다. 계엄이 풀렸는데도 어째 군인들은 그대로 있을 게라. 선거가 남았은 게 그러는 것 아닐란가요? 재작년 선거 때문기로 우리한테 방해당할까 무서워서 말이오라. 하대치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덧붙였다. 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창민의 전적인 수긍에 하대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자기 판단의 옳음을 확인하는 기쁨이었다. 아까도 마음으로는 계엄령 해제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국 입으로 나온 것은 풀렸다였다. 무산자 대중, 혁명적 정열, 역사의 현단계, 영웅적 투쟁, 전사의 순결, 혁명의 복무, 역사의 주역, 이데올로기 투쟁, 민족적 자주, 계급의 모순 같은 유식한 말들이 마음속에서는 들끓으면서도 막상 말로는 쉽게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렇다고 그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염상진 대장이나 안창민 선생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보란듯이 그런 말들을 써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떠올라 입이 얼어붙고는 했다. 요번 선거에서는 투쟁 사업을 못 벌이겠지라. 그렇겠지요. 지금은 적극 투쟁 단계가 아니라 조직의 보호 육성 단계니까요. 눈장 붙이시오. 나가 지킬 것인게요. 하대치는 바깥쪽으로 돌려 앉았다. 그들의 옷은 때가 낄 대로 끼고 해질 대로 해져 있었다. 얼굴도 옷만큼 지저분하고 말라 있었다. 벌써 몇 개월째 하루 두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낸 것이다. 그러나 눈들은 맑고 깨끗하게 형형한 빛으로 살아있었다. 읍내에서는 벌써 선거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큰 길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가로거리로 내걸렸고 각 동네의 토담 벽에까지 후보자들의 사진을 박은 선전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 후보자들은 자그마치 6이었다. 그 중에 무소속은 3이었다. 국회의원 최익승은 세무서 옆에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20여일 남은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서민영을 찾아갔다. 서 선생님, 어떻게 그 딱 한 번만 찬조연설을 해주시오. 내 그 은혜 평생 안 잊고소. 최익승은 머리를 조아리듯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민영은 눈을 내리깐 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유, 꼭 좀 부탁합니다. 이거 얼마 안 드는데 야하게 기부하는 거요. 최익승이 한지에 싼 것을 내밀었다. 가져가시오. 우리 야학은 돈이 모자라지 않소. 무겁고도 찬 서민영의 말이었다. 우리 두고 봅시다. 이 세상이 혼자서만 사라지나? 최익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내뱉었다. 최익승은 초장부터 속이 뒤집혀 있었다. 일진이 더러웠든지 어쨌는지 기호 제비 뽑기에서 하필이면 4번이 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못내 바랐던 것은 지난번과 같은 2번이었다. 그것은 당선을 안겨다 준 행운의 번호였을 뿐만 아니라 눈도 두리오, 귀도 두리오,
선도 둘이요 기호는 둘 최익승 하는 노래식 선전 문구가 유권자들의 귀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는 재수없고 불길한 생각으로 뒤집어진 속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런 기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운동원들의 사기나 경쟁자들의 입질 등 긁어부스럼이 될 따름이었다. 녹사야, 녹사. 그는 아무래도 개운해지지 않는 기분을 청소하기라도 하듯 매일 아침 잠이 깨면 속으로 외치고는 했다. 그런데 그 외침에는 생략된 말이 있었다. 그것이 제대로 아귀가 맞으려면 죽을 사가 아니라 넉사야, 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그놈의 죽을 사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해 넉사만을 외쳐댔던 것이다. 그런데 최익승의 고민은 또 한 가지가 있었다. 4번 기호를 가지고는 이번 때처럼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쉽고 그럴듯한 선전 문구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머리 좀 돌아간다 하는 고급 참모들에게 지난번과 같은 선전 문구를 빨리 지어내라고 닥달을 놓았지만 날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팔다리는 넷이요, 돼지다리도 넷이요, 개다리도 넷이요, 소다리도 넷이요, 책상다리도 넷이라 기호는 넷 최익승, 어쩌고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놈의 것이 전부 아랫도리인데다가 천한 짐승들이 태반이었다. 아무리 형편이 급하다 해도 자신의 이름 앞에 그런 것들을 끌어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것들처럼 자신이 천해지는 기분이었다. 몸도 다 회복이 되었겠다. 제철을 만난 염상군은 물론 최익승의 편으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6명이나 난립한 상황은 그의 주가를 10분 높여주었다. 그는 또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도 알았다. 하모니라. 쥐가 의원님 각하를 위해 일 안 하고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는가요? 지가 발벗고 나섰다 하면 우리 아거들 싹 다 발동 걸어서 싹수머리 없이 나대는 딴 후보 운동원들부터 쳐 없애고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디. 근데 최익승이 눈을 키웠다. 청년 단장이 아니라 감찰부장이라는 게 체면이 영. 아이, 그건 염려 말어. 나가 당장 뜯어고치게 할 거니께. 그리 켜주시면 백골 난망이고 분골 쇄신 허겠구만요. 염상군은 이제 막힘없이 말했다. 좋아. 최익승이 만족스럽게 웃어젖혔다. 근데 보성 악어들 가정 다 싸잡아서 마음대로 휘두르자면 그것이... 알았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고 석탄이 있어야 기차가 가지. 그래서 염상군은 잃었던 청년단장 자리를 되찾았고 거금을 받아 반을 뚝 잘라서 챙겨 넣었던 것이다. 벌교, 보성의 5일장은 대목장보다 더 흥청거렸다. 여기저기서 신나는 먹자판이 벌어졌다. 후보마다 술판을 벌여놓았던 것이고 투표권을 가진 남자라는 남자는 다 장터로 몰려나와 아무데서나 맘껏 술을 마셔댔다. 신원 서린께 묶어보더라고. 하면 돈 많은 놈들이 지구 좋아서 돈 쓰고 떠는데 쓰게 해줘야지. 그렇지. 우리가 손 안 먹어주면 돈 못 쓰게 했다고 원수 살라고? 남자들은 이 자리에서 마시고 얼큰해지고 저 자리에서 마시고 알딸딸해지고 다음 자리에서 마시고 곤드레가 되고 장터를 떠날 때는 거의가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서너 대씩 몰려 집으로 돌아가며 그들은 장터에서 감추었던 속을 비로소 털어놓기 시작했다. 허러 자석들 애국자 아닌 놈이 하나도 없대. 농민 아니하는 놈은 어디 있고? 다 조지나 뿔 시불놈들이여. 전번에 이딸리 새끼들이 다 멋이라고 떠벌렸어. 토지는 싹 다 농민한테 준다. 농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떠든 놈들이 그놈들이여. 근데 농지개혁은 워치키였냐 그것이여. 개 잠녀로 새끼들. 그니까 말이여. 그럼 싫어. 또 농민을 위하겠다는데 순 도적놈들이지 뭐시여. 술 얻어먹고 요런 소리 하기는 안 되었다마는 찍어줄 놈 하나도 없더라. 말 그리 빙신맹기를 허들 말어. 술 얻어먹고 안 되었다니 안 되기는 무엇이가 안 되야? 우리는 술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술 찾아먹은 것이여. 그놈들이 지닌 돈이 다 무엇이여? 불쌍한 우리 피 뻘고 등까지 베껴서 모은 것이다 그것이여. 후보자 중에 당당하니 돈 번 놈이 있으면 대봐. 싹 다 지주 아니면 지준의 새끼들 아니냔 말이여. 참, 술은 먹었어도 정신은 똑똑하니 차려. 또 당하기 전에. 어이, 그 말 한 번 쌈박하니 잘했네. 하면 우리 술 우리가 찾아먹은 것이지. 그나저나 최익승이를 어찌했을까? 어쩌기는 어째. 요번에 야물딱지게 원수 갚음 해야지. 그놈이고 한민당이고 우리 원수께. 하면 요번에 어디서나 우리 농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한민당 놈들 다 떨어뜨려 뿌려 짜증나 빼고
우리 농민들이 빙신이 아니란 걸 되찾아줘야 하네. 예, 공자님 말씀이시. 최익승이가 요번참에 당선되기는 내시당초 글러먹었네. 그 기호를 보소 기호. 그 뒤질 사자. 한번 기호맹키로 칵 뒤져야지. 그것이 다 하늘이 미리미리 알아서 정한 것이지. 최익승이 그놈은 참말로 양심이 털어끝맨치도 없는 개자석이여. 우리 새긴 것도 멋이언디 그것도 모질해서 국회의원 권세 갖고 술도가 맹그거 보더라고. 하, 그것이 어디 사람 새끼여? 어느 후보가 집집마다 고무신을 돌리면 다른 후보가 질세라 빨래비누를 돌리고 뒤따라 또 다른 후보가 세수수건을 돌려댔다. 술 인심만큼 후한 것이 담배 인심이었고 거렁뱅이들도 한바탕 호시절을 맞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살판이 난 것은 작년 늦가을부터 소개를 당했던 산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뇌물 공세가 집중된 것이다. 겨울을 움막에서 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골이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주위에 아이를 얼어 죽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이를 굶겨 죽인 사람도 있었고 해동이 되면서 그들이 끼니 때에 맞춰 쪽박을 들고 읍내 안풍으로 몰려든 것은 거의가 아는 일이었다. 그런데 술판도 버리지 않고 물건도 돌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기호 3번인 무소속의 안창배였다. 이 후보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젊은 그는 나간벌의 안씨 문중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안창민과 같은 학렬인 그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이번에 고향을 찾아 내려와 출마를 한 것이다. 그도 물론 지주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재산은 500석 정도라서 큰 기치만은 지주 측에 들 수가 없었다. 낫에 찔려 죽기 직전에 정현동이 소작인들 앞에서 손가락 끝으로 넓은 네모를 당당하게 그려 보이며 복리만 씨, 회정 박 씨한테 200말뚝을 사드렸다. 고한 복리만 씨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사는 그는 농지개혁을 앞두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래를 했는지 몰랐고 그 여파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구나 모르고 있었다. 출마를 결정하고 나서 벌교에 내려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난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출마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일이 자기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는 직접 나서서 조사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죽은 정현동만 욕해댈 뿐 자기 아버지나 또 다른 지주 박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지주들이 너무 잘못을 저질러 자기 아버지의 잘못 정도는 덮어지는 것인지 농지개혁으로 그나마 농지를 분배받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인지 그는 변호사다운 분석력을 동원했지만 속 시원한 까닭을 찾아낼 수 없었다. 소아의 구판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큰 다행으로 여기고 선거운동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가 유권자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누구나 두세 번 낙방은 예사로 하는 법관 시험을 한 번으로 합격했다는 것이고 검사 생활 1년 만에 변호사로 돌아서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새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려면 때묻지 않은 세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머리 좋다는 것은 어린애들 같은 촌스러움이고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투쟁적인 변호사 노릇을 한 것은 아니었고 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장유유서의 인습사회에서 젊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까지 그는 알고 있는 터였다. 그는 세 사람을 자칭한 이상 술판을 벌이거나 선물 공세를 할 수가 없었고 5명의 경쟁자들 행위를 역공세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만회하는 작전을 쓰고 있었다. 그는 운동원들에게 그저 기호 3번 새 일꾼 안창배만을 외고 다니게 하는 한편 자신은 젊은 기운을 쏟아 동네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다. 깊이 인사했고 손을 잡았다. 그리고 주는 건 무엇이고 다 받아쓰고 받아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찍을 때만은 진짜 깨끗한 사람, 일할 사람을 찍으라고 했다. 그래야만 받아먹고 받아쓴 것이 잘못이 안 되는 거라고 역설했다. 술판도 버리지 않고 선물도 돌리지 않는 그는 분명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색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고비에서 역시 판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현역인 최익승이었다. 안창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출마할 때 꼭 당선되리라는 생각은 없었다. 다음을 위한 연습이라는 생각이 반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 날이 갈수록 승부욕은 커져 연습이라는 생각을 잡아먹어갔다. 승부욕은 꼭 당선되어야 한다는 욕심으로 바뀌었고 그 욕심은 또 강박감으로 바뀌어 그를 괴롭혔다.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져야 할 것 아니냐. 서민영 선생을 찾아가라. 어서 찾아가. 강박감은 그를 떠밀어댔다.
그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서민용의 성질을 아는 까닭에 안창배는 여러 말 앞뒤에 붙이지 않고 솔직하게 필요한 말만 했다. 자네 소식 듣고 있네. 정치로 나서다니 어쩌려고? 서민용의 느리고 낮은 말이었다. 변호사로 돌아설 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서민용의 눈길이 서서히 안창배에게로 옮겨졌다. 안창배는 포박당하는 느낌으로 무릎 위에 올린 주먹 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검사의 괴로움을 토로해왔을 때 조선 사람으로 괴로운 건 당연한 것이고 괴로움을 느꼈으면 돌아서게. 했던 자신의 말과 지체 없이 결행을 했던 청년 안창배를 서민용은 떠올리고 있었다. 정치에 자신이 있는가? 없습니다. 혼데 뭘 어쩌려고? 제 목만이라도 지켜볼 작정입니다. 독서 모임에서와 야학을 돕던 안창배를 기억 속에서 더듬으며 서민용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왜? 최익승을 이기기 어렵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어찌 도우라는 것인가? 제가 어찌 그것까지... 서민용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래, 한몫만 제대로 해내도 큰 힘이지. 이런 타락, 협잡 선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부터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기왕 나서는 김에 내가 자네 찬조 연설을 하지. 선생님! 안창배는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허리를 꺾었다. 내가 연락을 해둘 테니 병원 전 원장님을 찾아뵙게. 예. 선거 전 양상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사람들 입에서 기호 3번이 빈번하게 오르내렸고 반대로 아이들 입에서까지 죽을사 최익승, 뒤질사 최익승이란 말이 가락을 맞추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즈음부터였다. 김종현이 술기운에 이빠른 소리를 해대다가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매타작을 당해 이빨이 2개나 부러져 나갔다. 마삼수도 최익승의 험담을 늘어놓은 다음날 끌려나가 몰매를 맞고 눈바닥에 처박혔다. 자해병원 전 원장은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전화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 그럴수록 전 원장은 환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속에서 최익승은 돈을 그야말로 물쓰듯이 하고 있었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런 치열한 대결의 닷새가 지나고 마침내 5월 30일이 다가왔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날이었다. 투표가 실시되는 두 국민학교 운동장까지 막걸리통이 즐비했다. 남자들은 너나 없이 막걸리를 서너 사발씩 들이켰고 어김없이 기온의 최익승이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투표장으로 들어갔다. 그 술판은 투표가 끝나는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아침부터 다른 후보들의 항의가 강력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투표장의 분위기로 보아 최익승의 재선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개표가 군청에서 시작되었다. 초반부터 안창배와 최익승의 싸움으로 판도가 드러났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표는 10시가 넘으면서부터 안창배 쪽으로 말뚝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완료된 개표 결과는 안창배의 당선이었다. 1200표의 차이였다. 안창배는 압승을 한 것이고 최익승은 참패를 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 소식이 읍내 전체에 퍼지자 읍민들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목소리 높여 최익승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그러기는 보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 다 선생님의 덕이었습니다. 안창배가 머리를 조아렸다. 무슨 소린가? 민심의 심판일세. 서민용은 지그시 웃음 짓고 있었다. 신문들은 전국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먼저 돌출된 것이 여당인 대한민국당의 참표였다. 국민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민당의 등을 돌려버린 이승만을 옹립하며 결성된 의석 70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당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겨우 22명의 당선자를 냈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것이 한민당계였다. 절대 다수 대중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 이승만한테까지 버림을 받게 된 한민당은 궁여지책으로 민주국민당으로 변신을 꾀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고작 23명의 당선이었다. 거기에 맞서서 무소속의 당선자는 자그마치 126명이나 되었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과
친일지주 중심인 한민당 계열의 배척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이변은 벌교 보성지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변이 아니라 서민영의 말 맞다나 민심의 심판이었다. 10.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손승호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근무하던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사상적으로 불온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보문은 면회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사상에 관계되는 한 경찰의 통제와 폐쇄는 철저했다. 그리고 경찰은 기자라는 존재를 주의자만큼이나 적대하고 꺼렸다. 담당 형사를 아무리 회유하려 했지만 손승호의 면회는 가망이 없었다.